안녕하십니까. 더 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학습할 내용은 교재 위치가 199페이지고요. 챕터 8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어떤 책에 보면 행동 다루기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일반적으로 그냥 학교에서 강의하거나 제가 석사 과정에 할 때는 상당히 깊이 다루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내담자의 행동 및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보죠. 정보 및 행동 다루기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다루기라는 말 자체가 사실은 조금 도발적인 단어인데 일단 이해하기가 빨리 되니까 좀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내담자의 정보와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담자가 가지고 오는 정보가 있어요. 우리에게 오는 내담자가 막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내담자가 그런 정보 있잖아요. 제가 어떤 상담을 하다가 이런 쪽 저런 쪽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내담자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갑자기 선생님 그거 모르셔서 하는 얘기인데요, 그거 내 아는 사람이 그 일 하는데요, 돈 잘 번대요, 그거 아주 좀 경기가 좋대는데요.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담자가 가져오는 정보가 있어요. 이 정보가 사실 근거가 있느냐,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근거도 없으면서 자기 확신 같은 게 있어요. 진로 신화 같은 게 빠져가지고, 그래서 그 어떤 약간 오염된 정보를 믿고 상담에 자꾸만 이렇게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가 다라고만 생각함으로 해서 상담을 좀 어렵게 만들어 버린 경우도 있고, 또 내담자의 행동 다루기. 내담자가 막 상담한 도중에 막 이렇게 변명을 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거나 결과를 왜곡하거나 여러 가지 뭔가 행동적인 측면이 상담에 별로 도움이 안 된다거나 이렇게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사실 상담할 때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겠죠. 그죠? 바로 그러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라든가 또 내담자가 상담 도중에 보여주는 하나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루어 볼 것이냐, 좀 멋있게 말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많은 케이스가 있지만 친절하게도 199페이지 가운데 보면 그 내담자 정보 및 행동에 대한 이해 기법이라고 해놔놓고 그 밑에 세 번째 줄에 기저브스 앤 무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줄 하나 끊어오실래요? 행강편으로. 잘 안 보이는 이름인데 여러분 늘 이렇게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두 사람이 이러한 두 가지를 오랫동안 이해를 상담을 하면서 다루어 보니까 9가지의 유형이 나오더라는 거죠. 9가지 유형. 그래서 이 9가지 유형에 따른 각각의 상담 기법을 이 두 분이 친절하게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겁니다. 그 9가지가 뭐냐? 나와 있는 것처럼 가정 사용하기부터 시작해서 변명에 초점 맞추기까지 9가지입니다. 자, 1차나 2차나 다 마찬가지로 쓰이는 부분이니까 이 9가지 여러분 다 암기를 해야 됩니다. 제가 여기서 암기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무식하게 다 외워야 되느냐? 무식하게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또 무식하게 외우지만 좀 덜 무식하게 하려면 이해를 해야겠죠. 그죠? 그래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다음 장을 넘겨보십시오. 자, 가정 사용하기는 뭐냐?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상담을 할 때 이런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폐쇄적 질문 같은 경우에 이 직업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내 남자는 뭐라 그래요? 예, 아니면 아니오겠죠. 이 직업이 마음에 드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예, 아니면 아니요, 별론데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직업이 왜 안 좋은지, 왜 좋은지에 대한 정보를 전혀 우리가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런 상담의 합법은 하나만 하자는 얘기죠. 정보가 안 들어오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정 사용하기를 상해야 됩니다. 혹시 그 직업에 마음이 드신다면 어떤 부분에서 그 직업이 마음에 드시나요? 어때요? 이렇게 질문하면 내 남자는 뭔가 말을 해야 되겠죠. 어떻쿵 저떻쿵. 그죠? 또 그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면 어떤 부분이 마음에 안 드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또 얘기를 해야 돼요. 내 남자는 아니요, 예라고 할 수는 없어요. 이런 것처럼 우리가 가정법을 사용을 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어떠한 이유로 그 직업을 선택을 했고 또 그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고 하는 것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상담은 정보가 오고 가야 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질문 하나도 이렇게 의미 있게 던져주라. 두 번째는 의미 있는 질문 및 지시 사용하기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당신이 특별히 좋아하는 곳이 있다면 하나 말씀해 주시겠어요? 직업과 관련해서 당신이 특히 고려하는 것, 염려를
유념하는 것이 뭐가 있나요? 이렇게 질문함으로 해서 내담자가 어떤 자기 탐색을 해야 되게끔 만드는 거죠. 그게 바로 의미 있는 질문 사용하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별표 5개예요. 공간이 있으면 10개까지 하십시오. 별표를. 왜냐면 너무나 잘 나오는 문제고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입니다. 특히 2차에서는 배점이 7점짜리 이런 거예요. 아주 대박을 맞추면 대박의 점수를 얻는 그런 파트가 이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입니다. 여기는 크게 나눠서 정보의 오류 201페이지 가게 된 가운데 밑에 한 개의 오류, 마지막으로 논리적 오류입니다. 그래서 저는 정한론 이렇게 봅니다. 정한론이라는 단어가 별로 좋은 단어는 아닌데 우리가 일본 사람들이 옛날에 정한론이라고 해서 한국을 정복해야 된다 이런 아주 일본 사람들 아주 나쁜 사람들 생각들이 그게 정한론인데 어쨌든 이제 우리 약칭으로 하게 되면 정보의 오류, 한계의 오류, 논리의 오류가 이 세 가지가 합쳐서 전이된 오류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내담자들 중에서. 그래서 이러한 것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또 정보의 오류에는 또 5가지의 또 하부 내용을 담고 있어요. 201페이지 보세요. 보면 삭제, 불확실한 인물의 인용, 불명확한 동사의 사용, 참고 자료의 오류, 제한된 어투의 사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삭제가 있습니다. 삭제는 뭐냐면 내담자가 진술하는 과정에 정말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을 싹 빼고 얘기한다 그런 얘기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얘기 문맥이 안 맞거나 뭔가가 좀 안 맞는 거죠. 이런 것들. 그건 뭐냐면 그것은 오류 자체가 발생했다라는 거죠. 정보의 오류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담자에게 고스란히 전달돼야 되는데 상담자에게 어떤 중요 부분이 빠져 있다거나 그 다음 또 2번째 불확실한 인물의 인용입니다.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는데요. 제가 좀 게으르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게으르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니 보고 게으르다고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라는 게 누구냐는 거예요. 그걸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가족들은 부지런하다고 하는 반면에 직장 동료들은 자기를 자꾸만 게으르다고 얘기한다. 이렇게 되면 가족 관계에 있어서만큼은 이 사람이 부지런 떠는 이유가 있을 것이고 직장의 동료들에게 비춰주는 이 사람이 게으른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건 우리가 구분해서 판단해 줘야겠죠. 그죠? 그런데 그냥 사람들은 나보고 다 게으르다 그래요. 모든 사람으로 다 이해해버리면 이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담자의 진술 내용에 보면 이런 불확실한 인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 그런 것을 잘 이해하고 다루어 주어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5번에 보면 제한된 어투의 사용. 그냥 나는 그거 할 수 없어요. 그것만은 내가 하기 싫어요. 미리 탁 이렇게 어떤 한계를 탁 지어줘 놓고 나는 할 수 없다. 제한된 어투를 밑도 끝도 없이 사용해버리는 이런 것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의 오류에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계의 오류입니다. 여기 3가지가 있어요. 예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늘 그래요. 이런 거 있잖아요. 저한테는 늘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아닐 수도 있는데 늘 그렇다고 양극단의 생각을 해버린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불가능을 가정합니다. 저는 그거 못할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고 내담자들 그렇게 얘기해버리거든요. 그러면서 그쪽 상담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 다음 또 마지막으로 어쩔 수 없음도 가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할 수 없는 거죠. 노력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런 것들이 뭐냐면 바로 한계의 오류입니다. 한계가 있겠죠, 사람마다. 근데 그 한계에 대한 정확한 개념을 이해하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버린다 그런 얘기죠. 이러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논리적 오류. 잘못된 인간관계에 오류가 생긴다든가 또 마음의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자기 스스로 그 마음을 딱 정해버려요. 또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왜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 그래요. 저 사람이 나 싫어하는 것 같고 우리 상사가 괜히 나 싫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 일도 싫어. 그래서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이렇게 정말 상담할 때 내 남자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밑도 끝도 없이 자기 마음의 해석을 해버리는 거죠. 이거는 논리의 오류라는 겁니다. 좀 어렵습니다. 이게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이 교재에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 이해하시고 요것만 어느 정도 암기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좀 약간 이렇게 구분이 좀 되는 식의 어떤 그런 문제를 기출 문제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교재만 여러분들 한 2번 더 읽어보시고 제 설명 들으시고 하면 찾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이제 분류 및 재구성하기라고 해서 그 내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분류라고 하는 것은 반영과 유사한 면을 지니고 있고, 그래서 가능하면 내담자의 긍정적인 측면을 강조해주고, 그다음 또 자아 개념이 낮은 내담자에게는 좀 칭찬도 해주고, 당신 잘난 것도 많고 당신 장점도 있고 이렇게 얘기해 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또 자신감을 가지고 새롭게 구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는, 기법으로는 202페이지 제일 밑에 보세요. 저항하기, 시간 제한하기라든가 특히 변화 꾀하기 같은 이러한 기법을 통해서 분류 및 재구성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3페이지 가게 되면 저항감 재인식하기 다루기. 이것도 여러분 별표 한 5개 하십시오. 최근에 강조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상담에 대해서 내담자가 전혀 동기화되어 있지 않고 또 그냥 막연히 막 저항감만 나타냅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저항감에 대한 재인식을 해봐. 이 사람이 왜 그럴까?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상담 도중에 저항하는 행동만 보일까? 그럴 때는 혹시 이 상담에 따르는 책임감이 두려워하지 않을까? 또 자기만의 방어기제, 이중의 대비라고 하는 겁니다. 요렇게 해도 빠져나가고 저렇게 해도 빠져나가는 그런 두 가지 책략을 쓰기 위한 하나의 방어기제로 이 사람이 나한테 막 저항을 하는 건 아닐까? 또 고의로 의사소통을 방해해서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막 끄집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내용이 아닐까?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항감을 재인식하기에는 세 가지가 있듯이 저항감 다루기에는 그 밑에 203페이지에 변형된 오류를 수정하거나 친숙해지거나 언유법을 사용하거나 마지막에 대결을 하거나. 복잡해지죠. 9가지밖에 없다 그랬는데 기저브스 앤 무어가 들어가니까 막 하이 차원들이 막 많아지잖아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상담학 분야에서 이 부분이 가장 어려워요. 좀 고통스럽지만 따라오십시오. 그 다음에 204페이지에 6번째는 근거 없는 믿음 확인하기. 아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거 하면 돈 많이 번다는데요. 요즘 그게 잘 나가는 직업이라는데요. 이런 것도 우리가 뭐냐면 진로신화라 그래요. 진로신화. 그러니까 막연히 어떤 신화적인 내용처럼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재 제가 딱 204페이지 딱 가운데 까맣게 되어 있는 부분, 주요한 근거 없는 믿음에 쭉쭉쭉 나가서 사고 과정에서 진로신화 제가 이렇게 놨어요. 그죠? 그래서 그냥 그렇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 믿어버리는 자체가 고정관념화되어서 상담에 굉장히 방해가 되는 이러한 상황을 우리가 진로신화라고 합니다. 7번째, 왜곡된 사고 확인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뭐냐면 조금은 약간 극단적 사고 이런 것들이죠. 예를 들면 극단적 생각이라든가 과도한 일반화라든가 마음 읽기 이런 것들, 공정성의 오류라든가 비난, 의무 굉장히 많은데 이게 다 시험 나오냐 그렇지는 않고요. 그냥 왜곡된 사고하기 정도만 알게 되면, 왜곡 사고하기는 워낙 많아요. 총 15가지가 있습니다. 어디까지냐면 여러분들 교재 206페이지 보세요. 인과응보의 오류까지 합쳐가지고 총 15개가 됩니다. 이걸 여러분 다 외워서 써라. 이 정도까지 문제 나오지 않지만 적어도 9가지.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오는 전이된 오류 정정하기. 그죠? 그 다음에 203페이지 나오는 5번에 저항감 재인식하기 또는 저항감 다루기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고,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양가로 4번 202페이지에 나오는 4번의 분류 및 재구성하기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에 또 206페이지에 나오는 반성의 장 마련하기라고 해서 이 웰펠이라고 하는 사람이 7가지 형태로 얘기한 적이 있는데 딱 한 번 나왔었어요. 2차 때. 이거 다 쓰라고 나왔어요. 이거 다 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해요? 한 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들 다 안 나온 거 보니까 다시는 출제 안 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07페이지에 9번째 변명에 초점 맞추기. 요거는 또 최근에 나옵니다. 1차, 2차 다 나와요. 왜? 책임 회피하기,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 책임을 변형시키기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체 뭐냐면 책임을 회피하기는 이런 거죠. 이런 거 있어요. 우리가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책임 회피하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다 제 잘못입니다. 내가 다 잘못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도 잘못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결국에는 내가 다 책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내 책임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사람도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또 결과를 다르게 조작하기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이런 거겠죠. 만족할 수 없지만 비교적 성공적이었다. 우리 이런 말 쓰잖아요. 사실은 불만족스러운 내용입니다. 근데 그걸 애둘러 다른 말로 하죠. 뭐 비교적 뭐 성공적으로 선방했다. 뭐 이 정도면 뭐 잘했다. 결국에는 실패한 것을 애둘러 서로 위안하고 자의해 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책임을 변형시키기도 합니다. 뭐 적절히 내가 다 떠오르지 않는데 바꾸는 거죠. 뭐 꼭 누구 탓을 돌린다든가 뭐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비가 왔으니까 뭐 천재지변이었으니까 뭐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지 뭐 다음에 잘하면 되지 뭐 이분은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책임 소재라든가 책임의 어떤 본질을 확 비틀어 버려 가지고 자기가 어떤 변명의 근거로 삼아 버리는 이런 것들을 상담 도중에 내담자가 보여주는 행동이라는 거죠. 이것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 부분인데 그런 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뭐 실존주의 기법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면 현실력법으로 좀 강하게 밀어붙일 것이냐 이제 그거는 좀 상담자의 어떤 역량으로 이제 풀어야 되겠죠. 이렇게 총 9가지 내담자의 정보 및 행동 다루기라는 거 굉장히 복잡하죠. 9가지지만 들어가면은 3개로 갈라졌다가 다시 또 막 4개, 5개 갈라졌다가 아까는 어떻게 무려 15개로 갈라지는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제가 강조 2번 했던 그죠? 그 내용들만 한 번 더 챙겨주시면 1차 문제 푸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8페이지로 가겠습니다. 대안개발과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배우고 같이 이제 배우고 있는 직업정보론의 내용하고도 좀 정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직업정보론에서 중복되는 부분은 조금 간단하게 설명을 하고 내용은 좀 많이 있지만 1차 시험에서 딱 나오는 수준이 있어요. 너무 깊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정도만 제가 강의를 하는 걸로 하고 뭐 더 깊이 들어가면 좋긴 하겠지만 또 우리가 다른 과목도 많이 공부해야 되잖아요. 우리의 역량은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막 집어넣는다고 들어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 내용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대안개발과 의사결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아까 개입을 하고 그랬으면 이제 개입을 했습니다. 개입. 이제 내담자의 어떤 문제를 풀기 위해서 상담자가 개입 또는 뭐라고요? 중재. 이런 걸 합니다. 중재 안에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대안을 개발을 하고 그죠? 그 다음에 또 대안을 선택을 하고 이 선택에 따른 부분에서 의사결정 그 대안을 선택해서 그게 어떤 자기의 어떤 역량이나 이런 것들을 맞춰서 매칭하는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점점 더 상담을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대안을 탐색을 해봅니다. 209페이지 갈게요. 제일 상단에 보면 일반적인 직업정보 수집 과정이 있죠. 이건 또 직업정보론하고 또 겹칩니다. 그러나 상담학에서 말하는 직업정보의 수집 과정은 직업 분류를 제시하고 대안을 만들고 목록을 줄여서 직업정보로서 수집한다. 요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외워두시고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대안 탐색의 주요 방법이 있는데 뭐 아직까지 한 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그냥 여러분 상식으로 좀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어요. 기억과 피동 탐색, 계략 탐색, 트랩 서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일 좋은 방법인데 이거 뭐냐면 다른 사람을 내 손발처럼 이용하는 거예요. 나 혼자 열심히 뛰어가지고 직업 정보를 획득해서 자기를 그게 맞춰서 취업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나 혼자 찾아다니고 내 다리 품만 파는 것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 상황을 누군가에게 막 얘기해줘요. 그렇게 해줌으로 해서 그 사람이 또 나를 위해서 또 막 나의 어떤 구직 활동을 누군가에게 전달해주면 내가 일자리 구한다는 것을 다른 사람을 통해서 누군가가 듣게 되면 나한테 또 연락이 오죠. 너 일 구한다면서, 일자리 구한다면서 내가 이런 일자리 하나 알고 있는데 한번 가볼래? 내가 움직이지 않았는데 그죠? 누군가에게 내 뜻을 전달함으로 해서 그게 막 한 다리 건너고 세 다리 건너서 나에게 정보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뭐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잖아요. 뭐 새치 건너 뭐 5다리 건너면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그런 얘기 하죠. 그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 사람에게 내 뜻을 막 전달해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 그런 농담을 해요. 아프면 어떻게 하라? 아프면 소문내라 그러죠.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아프면 소문낸다. 그건 뭐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막 정보를 줘요. 그 병은 뭐 어느 병원이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경우에는 저기 뭐 굴레방 다리에 가서 누구한테 침 맞으면 낫는 데더라. 이런 얘기 해야 해요. 하죠. 바로 그러한 정보를 얻듯이
계략 탐색, 트랩 서치가 그런 겁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는 대안을 탐색해 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부분을 좀 읽어봐 주시고요. 특히 201페이지 가게 되면 그 세 번째 줄에 내담자가 수집한 대안 목록의 직업들이 실현 불가능할 때에는 어떤 상담 전략을 짜야 되느냐. 자, 수집을 했습니다. 열심히. 근데 그 대안이 별로 써먹을 수가 없어요. 실현이 불가능해. 포기할 거냐? 그게 아니라 이럴 때는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브레인스토밍을 한다거나 또 의사결정은 최종적으로 내담자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책임감 있게 대안 개발이나 목록을 작성하게끔 이렇게 좀 격려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객관적인 증거가 있어야 되고, 뭐 진로 신화라든가 막연한 어떤 정보, 오정보를 가지고서 할 수는 없다. 그럴수록 더더욱 진지한 논거를 가지고 대화를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여러분 혹시 아시죠? 여러분, 브레인스토밍이라는 거, 뭐 일반적으로 뭐 어떤 순서나 형식을 갖추지 않고 막 자기 생각나는 대로 다 쏟아부어서 하나하나 이제 걸러서 아주 쓸만한 아이디어를 찾는 그런 방법인데요. 뭐 이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게 또 재밌는 게 나와요. 211페이지 가운데 6 thinking hat, 6개의 생각하는 모자. 뭐 이거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사실 이게 그 뭐 직업 상담 분야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지금 우리가 뭐냐면 의사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이 의사결정을 하는데 이 의사결정을 촉진시키는 방법이에요. 보통 뭐 경영학에서나 또 인사 노무 쪽에서 많이 하는데, 회사가 어떤 회의를 할 때 회의 자체가 좀 지루하게 갈 수가 있죠. 이 얘기했다가 저 얘기했다가 중구난방에 어떤 그런 회의가 되면 회의가 효율성이 없어요. 말 그대로 뭐 회의를 위한 회의를 해버리는 이런 어떤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한 그런 결과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 에드워드 드 보너라고 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모자를 탁 쓰고 회의를 하는 거예요.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것도. 이 파란 모자는 이 다른 모자를 통제하고 또 최종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요약하는, 그야말로 의장이 체험위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파란 모자를 탁 쓰고 이 사람이 이제 회의를 주관하는 거예요. 첫 번째 뭐라 그러느냐? 다들 흰 모자를 쓰시오. 다 흰 모자를 씁니다. 회의에 참석하신 분들은. 그 흰 모자를 썼을 때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딴 얘기하면 안 돼. 객관적으로 증명된 얘기라든가 또는 숫자로 확인되는 것들, 확인된 내용만 얘기합니다. 흰 모자 쓰는데 갑자기 막 아이디어를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면 파란 모자가 지금은 흰 모자야. 어떤 객관적인 사실과 확인된 숫자, 내용만 얘기하는 시간이야. 그 얘기 막 합니다. 그 다음 모자를 바꿔 쓰시오. 뭘로요? 빨간 모자를 쓰시오. 그럼 전부 다 빨간 모자를 다 써요. 그 빨간 모자를 썼을 때는 뭘만 얘기한다고요? 사물에 대한 감정적인 느낌이나 그 자체만을 의미해서 예감이나 감정이나 노여움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아까 먼저 흰 모자 썼을 때 말했던 그 숫자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얘기하는 그 시간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초록 모자를 탁 써요. 그러면은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막 내라 그러죠. 됐습니까? 그럼 아이디어 다 내고 나면 또 모자를 노란 모자로 바꿔요. 그럼 노란 모자를 바꿔 쓰면, 노란 모자 때는 뭐냐면 그 아이디어, 나온 아이디어 중에서 이점, 장점, 그걸 막 얘기해요. 검은 모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나온 아이디어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고려할 사항들 또는 위험 요소, 약점 또는 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하게끔 하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이제 파란 모자가 그것을 정리하는 아주 재밌는 어떤 그런 아이디어인데, 이렇게 하면 중구난방한다거나 이 얘기 나오고 저 얘기 나오고 막 얘기가 뒤섞이는 이런 일은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있죠.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드워드 드 보너의 식스 싱킹에서는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거다. 그런 기법, 촉진 기법이에요. 뭐 대안을 개발하는 기법이다. 이거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제 212페이지하고 뭐 쭉 나오는데, 사실 제가 내용은 많이 듣고 우리 초창기 때, 직업상담 초창기 때는 많이 다뤘던 문제인데 최근에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요 정도만 나와요. 213페이지에 보면 그 위에 상단에 하렌 있죠, 그죠? 하렌은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특히 대학생들의 직업진로, 직업지도에 하렌의 이론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하렌에 보면 그 의사결정 이론에 보면 합리적 유형, 직관적 유형, 그 다음에 의존적 유형, 이렇게 하렌이 세 가지 의사결정 유형을 설명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합리적,
직관적, 의존적 유형이 있죠. 그죠? 요것만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나머지 부분은 쓱 그렇게 시험이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할애급만 그냥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4페이지 보시게 되면 또 뭐가 있냐면 의사결정 과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 순서, 목표 명료화부터 진로 계획 수립 및 실행이라고 하는 것, 요 박스, 5개 박스가 5단계로 구성되어 있죠? 요것만 여러분 좀 암기해 주시고요. 이 파트에서 역시나 1차와 2차에서 많이 나오는 문제는 215페이지입니다. 진로결정 요인에 있어서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 그래서 예를 들면 성별, 능력, 흥미, 성격은 개인적 요인이며 가정환경이나 학교환경 또는 직업의 세계, 사회의 직업관, 국가의 고용정책, 또는 고용정책 서비스 이런 것들은 바로 사회적 요인이죠. 구분 가능하겠죠, 그죠? 다음 중 뭐 진로결정 요인 중에서 개인적 요인이 아닌 것은 뭐 사회적 직업관이나 국가의 고용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개인적 요인이 아니잖아요. 너무나 찾기 쉽죠, 그죠? 이런 문제 나오면 여러분들 뭐 바로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네 번째 보면 요스터의 직업 선택을 위한 직업 평가 연습입니다. 뭐 2차 때는 이게 어떻게 하는 거냐, 이 5가지 중에서 설명해 놓고 뭐냐 이런 문제가 나오지만 최근에 나온 1차 시험은 이 요스터의 5가지 직업 평가 연습 중에 그 내용에 들어가지 않는 것을 해가지고 뭐 원하는 성과 연습을 뭐 다른 말로 한다든가 찬반 연습을 다른 말로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나온 문제가 있어요. 뭐 그런 것을 여러분 쉽게 찾을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우유부단, 이게 뭐 살로만, 이게 맞죠, 살로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한 건데요. 뭐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아주 초창기 때 어렵게 나오던 시절에 이 7가지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안 나오니까 뭐 1차 때라도 뭐 크게 공부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유부단한 어떤 그러한 이유가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대충 이 7가지 정도가 좀 두려워서 뭐랄까 좀 자꾸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이러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설명한 겁니다. 요 관문 부분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요스터의 직업평가 연습과 제일 상단에 있는 직업결정 요인 중에서 개인적 요인이냐 사회적 요인이냐 그것만 여러분들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216페이지에 의사결정 모형이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또 직업정보론에서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217페이지 나오는 게라트의 처방적 모델입니다. 무조건 기억하십시오. 순서가 있어요. 게라트의 순서가 좀 복잡하긴 한데 어디에 있냐면 218페이지에 보게 되면 1번부터 총 8단계 재투입까지, 그죠? 8단계로 이런 게라트의 모형이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 8단계 순서를 좀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안에 내용 부분에 뭐 예언 체계라든가 또 가치 체계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업 정보론에서 좀 더 깊이 다루어요. 그러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외에 뭐 카츠라는 사람과 칼도, 지도스키 이런 것들이 나오고 특히 그 양가로 5번에 칼도 앤 지토스키가 나옵니다. 그 보면 그 설명 두 번째 줄에 보면 직업적 유용도 함수 줄 거세요. 행강편으로 적으세요. 찾으셨어요? 직업적 유용도 함수. 그러니까 직업적 유용도 함수를 설명한다라고 하는 모형은 칼도 앤 지토스키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늘 그렇게만 문제가 나오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어가시게 되면 기술적 모형으로 나오는데 이거는 이제 발달 이론하고 관련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굳이 여러분들 크게 공부 안 하셔도 되지만 조금 더 신경 써야 될 것은 221페이지에 힐튼하고 브롬, 이 두 사람은 꼭 기억합시다. 힐튼과 브롬. 힐튼이나 브롬이나 둘 다 기술적 의사결정 모형의 이론가들인데요. 힐튼은 전제, 계획, 인지, 부조화라고 하는 3단계로 설명을 했고요. 브롬은 직업을 결정하는 모형으로는 균형, 기대, 힘이라고 해서 브롬의 기대 이론 이렇게 합니다. 브롬께 굉장히 시험에 잘 나와요. 브롬의 기대 이론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면 브롬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어떻게 의사결정, 직업적인 부분을 결정하느냐 하면은 첫 번째가 균형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직업에 대해서 갖고 있는 기대가 있어요. 그죠? 근데 그 기대가 정말로 그 직업이 그 기대를 충족해야 돼. 균형이 맞아. 그러면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기대가 뭐냐면 실현 가능성이에요. 실현 가능성. 내가 의사가 되고 싶어. 근데 의사가 될 만한 나의 학업적 능력이나 여러 가지 재반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내가 거기에 대한 가능성이 높다. 기대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기대 가능성. 그럼 내가 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또 힘입니다. 힘. 여기서 말하는 힘은 뭐냐면 인지적인 힘이에요. 어떤 능력 부분이죠. 내가 그 일을 하고 싶지만 그 일은 어느 정도 수준의 능력을 필요로 해요. 힘을 필요로 하고 지적인 능력을 필요로 합니다. 학업 성취도가 필요해요. 그게 있어야 내가 그걸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있으면 그 직업을 택한다. 그래서 균형, 기대, 힘, 브루엄의 이 기대에 의한 직업 결정 모형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힐턴도 더불어서 꼭 알아두시고, 그러니까 처방적 모델에서는 게랍트, 그 다음에 기술적 모형에서는 일반적으로 힐턴 또는 브롬의 얘기를 꼭 알아두시고, 또 처방적 모형에서 하나만 더 칼도와 지토스키의 직업 유용도 함수에 관한 내용, 여기까지만 여러분 알아주시면 특별하게 어렵지 않게 이 문제들을 풀어나갈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한 내용들은 사실 이론적인 깊이보다는 제가 달막 알려준 거 있잖아요. 그죠? 그것만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식으로 외워두셔도 1차에서는 아무 문제 없이 시험에 응시할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걸 믿고 이 시간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